우리 사회 주거 취약 계층들이 주로 사는 지하주택과 옥상, 그리고 고시원 등 열악한 주택 유해에 거주하는 가구는 86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들 지옥구는 수재와 화재는 물론 폭염과 한파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한 것은 물론이고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옥구는 더 이상 휴식과 안전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재난지대입니다. 지옥구,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법,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우리 국민의 다양한 여론이 새로운 입법으로 실현되는 리얼 입법 스토리. TV 국민청원 입법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장혜입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기록적인 폭우,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고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량의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주거 취약 공간인 반지하 주택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33만 호에 이르는데 이 중 서울에만 20만 호가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데요. 반지하 등 저지대 침수 피해는 재산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재난입니다. 사실 반지하뿐만이 아닙니다. 고시원, 쪽방, 옥탑방 등 열악한 거주지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옥고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대책으로 집다운 집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옥고 시대를 멈추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입법 활동들을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과 2020년 오스카상 등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극찬받은 영화 기생충. 기생충의 주인공 기택 씨 집은 반지하입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동네 계단에 물이 폭포처럼 흐르던 어느 날 그의 반지하 집도 물에 잠겼습니다. 집안에 온갖 물건들이 둥둥 떠다녔고 화장실 변기는 역류했습니다. 결국 기택 씨 가족은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폭우 당시 외신들은 반지하를 고유명사처럼 알파벳으로 표기하면서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이 희생된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서울에서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이 숨진 사실을 전하면서 이들이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 나온 반지하에 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날로 심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다룬 영화 기생충을 연상케 한다고 보도했고 대만 언론도 영화 기생충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도 한국 반지하 주택은 빈곤층의 상징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등 전 세계가 지난 여름 폭우 피해가 집중했던 대한민국의 반지하를 주목했습니다. 정말 영화보다도 더 비극적인 사고가 현실의 반지하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건축법은 지하층이랑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지하는 침수되면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하주택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요, 사실 남북 분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과 지하주택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단 국가인 우리가 유사시에 사용할 방공호와 대피소 공간이 필요한 군사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공호와 대피소. 우리나라는 1970년 유사시 방공호 혹은 대피소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지하실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1975년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거주 목적으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후 도시화로 인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자 주택난 해소를 이유로 지하층의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러면서 지하 공간은 주거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지하의 기준을 바꿨어요.
그 이전에는 3분의 2 이상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했었는데 2분의 1 이상만 땅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땅속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적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가 확산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지하가 일반화되면서 홍수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고 특히 2010년엔 태풍으로 서울의 저지대 노후 주택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그 후 2012년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거용 공간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개정 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계속 지어졌습니다. 반지하 자체가 건축법에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도시 규제와 관련돼서 반지하를 이제 가급적 짓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반지하 자체가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 금지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반지하 주택이 꾸준히 허가가 지금 나고 있는 상태예요. 주거용 반지하 허가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느슨하다는 얘기네요. 더구나 반지하 관련해서는 2012년 개정 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터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피해가 컸던 서울시, 향후에 주거용 지하,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년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길 경우 월세를 지원한다는 방침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반지하가 좋아서 사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비싼 주거 비용,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좀 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반지하 가구 가운데 29.4%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15.5%나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약 1.6%에 해당하는 32만 7천 가구가 반지하 또는 지하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반지하 거주 가구 중 대부분 약 60% 이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점유 형태별로 보면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약 51%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반지하 형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지하,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위험이 있고 환기나 채광, 습기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하며 사생활 노출 등 범죄에도 취약한 공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반지하가 상당 부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저층주거지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2010년에 52만 가구였던 반지하 거주 가구가 36만 가구로 감소, 16만 가구 정도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발생한 일이 고시원처럼 집도 아닌 집, 주택위의 거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가구가 26만 가구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를 없앤다고 취약계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악한, 못지않게 열악한 고시원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주대책 없이 반지하를 무조건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우 피해 등으로 반지하에 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입법 활동도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8년 유승희 의원은 도심지 집중호우로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 등의 침수 시 여성들의 지하 계단을 이용한 대피 능력 속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를 근거로 안전 취약 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4월 장혜영 의원은 스스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주거 약자들이 자립하고자 할 때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반지하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죠.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더구나 반지하 침수는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인 만큼 시급하게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서울시 의회 앞에는 시민 분향소가 마련돼 이번 폭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당시 시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각계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졌습니다. 지하에 있는 거주 실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청년들, 저소득층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고시원보다 좀 낫겠지만 비교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넓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거기 이제 채광이 어둡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이런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런 열악한 주거들을 전체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를 좀 발전시키지 않고 지하에 있는 사람을 지상에 올리자라는 단순한 해결책만 제시해가지고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최근 반지하 거주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고시원 등 주택 유의 거처 거주 가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 거주자는 2005년 58만 6천 가구에서 2020년 32만 7천 가구로 줄었습니다. 반면 주거 환경이 양호한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유의 거처 거주 가구는 같은 기간 5만 7천에서 46만 2천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서울 등지에서 이제 재개발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그 주택들이 이제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면서 이제 반지하 주택은 이제 많이 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는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주거, 즉 고시원이라든지 주택 아닌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어떤 실태를 봤을 때 그 문제와 같이 연동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지하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좀 예를 들어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올려보낸다고 해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 더 열악한 주거로 갈 가능성이 꽤 있고 그 열악한 주거의 가격조차도 더 비주택의 가격조차도 더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같이 풀지 않으면 서로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반지하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다면 이번에도 반지하 거주자들은 더 열악한 거처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정책 없이 반지하를 이게 신축의 문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32만 7천 가구, 서울에만 20만 가구가 사는 게 앞으로 지어질 신축 지하에 사는 게 아니라 기존 지하에 살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존 지하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신축 주택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기존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점을 정책 당국에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지원 없이 열악한 주거 공간 중 어느 한 곳을 제한하면 더 열악한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겠죠. 그 어느 곳도 재난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하 주택이 장마철마다 수마로 피해를 본다면 고시원은 또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8년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로 무려 7명이 사망했던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올 4월에도 영등포 고시원 화재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먹고 자고 쉬는 곳이 주택이건 주택 이외의 거처이건 거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기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법으로 정했다는 얘기네요. 그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의 최저 주거 기준은 가구별로 최소 주거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입니다.
14제곱미터요? 정말 최소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본이 25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우리는 절대 면적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기준은 2011년 개정 이후에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 절대적으로 작은 최소 주거 면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저 주거 기준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은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과연 적절한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적절하다는 정도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최저주거 기준은 면적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외에도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가구를 상정하고 있어서 가족이 아닌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그 밖에도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또 최저 주거 기준 위반 시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16.6%에 비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호한 최저 주거 기준으로 측정된 이 개선 수치가 과연 국민의 주거 환경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최저주거 기준은 주거정책의 수립과 주택건설 인허가 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또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저주거 기준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쾌적한 주거 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면적뿐만 아니라 채광이나 방음, 환기 등과 같은 면적 외의 요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 최저주거 기준이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판단하기 위한 기능으로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기본법 18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등으로 명시된 것도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지하 참사, 고시원 화재에서도 이런 것처럼 어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 기준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주거 기준을 예외 조항도 또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저주거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최저주거 기준이 저는 뭐 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주거 기준이 작동하는 방식, 이것을 꼭 지키는 것이냐, 이걸 지켜야 되는 거냐. 뭐 다른 나라에서들은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 최저주거 기준이 있고 유도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저주거 기준은 그냥 유도 기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기본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양한 입법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0년 박정 의원 등이 쪽방, 반지하 주택, 고시원 등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지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 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지난 6월에는 김상훈 의원도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고시원이나 쪽방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거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 관련 개정안들도 많은데요. 지난 2021년 7월 심상정 의원은 최소 주거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환경 안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신동근 의원도 최저 주거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선
현실이 반영된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집이 생사를 가르는 재난과 위험의 공간이 돼선 안 되겠죠. 합리적인 입법과 현실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제는 정말 지옥고 시대와 이별할 때입니다. 좋은 입법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아시죠?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